심장인지 간인지를 먹었다더라. 흉기를 만들어 숨기고 다니며 죽이겠다, 누나를 파겠다고 위협하더라. 건들면 안 되는 애다. 조심해라. 사람들이 많이 피하는 애다. 이는 대한민국 교정시설, 교도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의 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발생한 무기수의 살인. 당신이 몰랐던 사건, 두 얼굴의 살인마 편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저녁 10시 43분경 5동 하층 7번 방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곳에서 한 재소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심혈관 지병이 있던 재소자. 출소 3개월을 앞두고 지병 때문에 사망한 걸까요? 하지만 그 의혹은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바로 온몸에 남은 폭행 자국이 범죄 피해를 암시하게 했죠. 발목에는 누군가 저항하지 못하게 잡은 제아픈도 존재했으며 직접적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갑막 출혈로 확인됩니다. 외부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교도소. 그 안에는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의 밀실의 방. 이 사건의 실마리는 7번 방에 남은 3명의 재소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방송사를 통해 알려진 공주교도소 살인사건. 그 누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아직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주목한 한 남성이 있었죠. 바로 S4급 재소자 28세 무기수 이씨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살인 혐의로 무기수가 된 이씨는 공주교도소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사람 3명을 죽였다더라. 산에 묻었는데 걸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애다. 그 소문을 증명하듯 처음 들어온 재수자를 신고식을 한다며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소리가 못나게 속옷을 씌우고 폭행하거나 TV를 보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대상, 말 그대로 막 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씨를 검거했던 경찰과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기 전 수감되었던 대전 교도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애가 아니다. 순진한 애다. 반성하고 밤마다 울고 있었다. 전혀 다른 무기수 이 씨에 대한 소문들. 살인범이 된 살인범의 진짜 얼굴이 무엇일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늦은 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의 한 길가. 저녁 9시 59분경 검은 가방을 든 한 남성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승용차 근처로 다가옵니다. 눈인사를 한 남성은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했죠. 6분이 지난 10시 5분경 이들은 함께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로부터 18분 후인 10시 23분 119 상황실에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 의식이 희미한 피해자 대신 신고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식을 잃기 전 강도를 당했다. 범인은 망치로 나를 때렸고 금 100돈과 내 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위아래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180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격이다.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피해자. 하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후인 28일 12시 17분경 범인이 누구인지 더 말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인은 끔찍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사망. 둔기로 수차례 머리 부위를 가격당해 사망한 것입니다.
CCTV 속 남은 흐릿한 범인의 모습. 문제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그 이전, 마치 CCTV 위치를 알고 미리 피해서 온 것처럼 어디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 2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하나, 피해자가 남긴 말. 112 출동 당시 신고자는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피해자가 금 100돈을 인터넷 중고나라 불상자와 직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을 뒷좌석에 태웠는데 은행이 있는 쪽으로 가자에 이동하다 둔기로 맞았다. 범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비면식범 사이였던 겁니다. 둘, 피해자의 핸드폰.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핸드폰이 도난당한 차량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치 추적을 시작합니다. 차량은 이들이 최초 만난 곳에서 약간 떨어진 외져 있는 테니스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죠. 차량 내에선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9시 14분경 도착해 범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도착했다. 조금 자고 있겠다. 20분 후 범인은 네, 지금 일어났습니다. 10시까지 얼른 갈게요 라고 답을 했고 피해자는 네 라며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번호의 소유주가 바로 그날 만나기로 했던 범인인 것일까요? 추적 결과 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산 선불폰, 즉 대포폰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궁에 빠진 범인의 흔적. 하지만 그 희미한 범인의 모습은 조금씩 더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차량이 발견된 테니스장에 밤 9시 5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장소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 최면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9시 40분경 주유를 하고 테니스장으로 이동해 조용히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차량이 들어왔으나 바로 입구에서 차를 돌려 나가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김밥을 먹고 있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 다시 그 차량이 실내등을 켠 채로 천천히 들어와 제 앞으로 방향을 돌려 저를 비추고 다시 꺾어 제 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남자는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고 무언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으며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옆모습이 전체적으로 너무 말라 보였으며 마스크를 차용하지 않았고 턱은 뾰족했고 코는 날카로웠으며 입술은 얇았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깔끔한 편으로 수염은 없었습니다. 검정색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 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약 24살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범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멀리 도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테니스장으로 와 사라져버린 것이죠. 범인이 향할 수 있는 길은 총 3곳. 그런데 걸어서 간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검정색 계열의 K7 차량만 있었습니다. 용의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한 끝에 12월 31일 저녁 9시 8분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는 남성을 강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범인은 당시 25세 이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범행 당시의 행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운전을 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긴급 체포 후 이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도난당한 금을 발견했고 피해자의 차량에서는 이 씨의 DNA가 그리고 이 씨의 차량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이 씨 명의의 핸드폰과 대포폰 사용 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구글 맵, 카카오 내비를 사용한 기록 그리고 금 판매글에 접속한 기록까지 모두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행적을 역으로 추적한 결과 범행 이틀 전인 24일 저녁 9시 45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홈플러스 서수원점에서 길이 34cm의 장도리를 구입한 증거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의 정황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피해자와 연락을 해 마치 자신이 계룡시에 사는 척 위장하며 범행 전날 현장을 미리 답사해 CCTV의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던 장소도 CCTV가 없는 쪽을 우회해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모든 증거는 이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논산 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땅에 무언가를 묻는 걸 보고 이유 파보니 거기에 금이 있어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하던 이 씨. 하지만 경찰 조사 3회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위협을 해 금을 훔칠 생각이었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이었죠. 이 씨가 말한 범행 동기는 2015년경 집을 나와 약 4년간 3천에서 4천만 원가량 저축을 했지만 2019년 11월 중순경 사설 스포츠토토와 주식에 빠져 모두 탕진을 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1,3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후 부채로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는 물건 중 부피가 작고 가치가 큰 그 순금을 직거래로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만난 다음 흉기로 위협해 금을 빼앗아 팔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돌연 이 씨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모자가 있다. 실질적 범행을 주도하고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범인이 자신의 옷을 입고 범행을 했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운전하고 도구를 구입한 사실까지며 때려 죽일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죠. 실제 이 씨가 말한 공범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름, 주소, 휴대폰 아무것도 모른다. 2019년 12월 20일경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 돈 세탁을 해준다라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연락이 왔다. 돈 세탁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수수료가 왜 그렇게 저렴하냐 라는 질문을 하며 이 일 말고 나랑 같이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차 안에서 금을 갈취하는 일이다. 범행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고 옷도 있어야 하며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있어야 한다.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했으며 목적은 금을 빼앗는 것. 수익은 7대3, 즉 공범이 7, 자신이 3을 갖는 것이었고 자신은 운전, 금을 팔고 계좌를 입금해주는 일, 흉기를 구매하는 일, 피해자를 물색하는 일 정도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의 인상착의까지 진술을 합니다. 사건 당일 저녁 6시에서 7시경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탄 공범. 타자마자 계속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안경을 쓰지는 않았다는 범인. 전체적으로 체격이 자신과 똑같았고 키와 몸무게도 비슷해 보였으며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행 전까지 CCTV 때문이라며 계속 뒷좌석에서 누워 대화를 했으며 자신의 CCTV 회사에서 일을 해 CCTV를 잘 다룬다며 새끼손가락 크기의 아주 작은 CCTV를 보여주고 그걸 가슴에 달고 범행 장면을 찍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범의 범행 전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사진을 찍으며 걸릴 일은 없지만 만약 걸리게 되면 가족들을 전부 청부 살인을 한다 했다라고 자백을 했죠. 어떠신가요? 사실이라면 분명 잡아야 하는 공범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범인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최대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얼굴의 살인마 무기수 이씨. 그 두 얼굴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건 어려웠나 봅니다. 첫째,
공범이 가져간 기록들. 분명 최초 진술은 범행 전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 사진을 찍었고 위협했으며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모두 가져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주민등록증이 체포 당시 지갑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후 진술에선 공범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을 때 마침 차 안에 있던 가족관계서와 등본을 우연히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차량 내부에서도 모텔 어디에서도 위의 서류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급 기록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짓입니다. 둘째, 정작 공범의 존재를 말해놓고도 텔레그램 아이디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아이디를 적어놓은 메모지도 분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포폰을 2대 이상 사용하며 어플을 지웠다 설치했다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던 이 씨. 그럼 이들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아온 걸까요? 셋째, 진술 분석에서 나타난 오류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씨가 자백했을 당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차에 탑승하고 10분간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자가 금 무게가 생각보다 더 나간다며 돈을 더 챙겨달라고 말해 알겠다라고 말을 했고 금은 어딨냐라고 물었더니 패딩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며 패딩 안에 있는 크로스백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돈을 이체하기 위해 ATM으로 가자고 말해 사전 답사했던 CCTV가 없는 장소인 테니스장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게이트볼장 앞에서 장도리를 꺼내 위협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도착하니 도저히 말이 안 나와 고민을 하다가 더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쪽 ATM 기계는 문을 닫았을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가자의 차를 돌려 어떤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앞에 도착하니 무슨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어 왠지 그쪽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이쪽으로 가면 ATM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막상 들어가 보니 15m 앞 전방에 막혀있는 막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할 것 같아 내가 정신이 없네요.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 차를 돌리는 순간 장도리를 꺼내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따라갔더니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도리를 겨누고 무릎을 꿇어라, 금을 내놔라 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처음 맞은 충격 때문인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올까봐 두렵기도 했고 스스로도 엄청난 흥분 상태이기도 했으며 그 길로 들어오며 우측 위에 있던 CCTV가 있던 걸로 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장도리로 머리를 쑤에 내리쳤습니다. 공범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범행 이후 평택에 잠시 머물렀을 때 가슴에 부착된 소형 CCTV를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술 어떠신가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허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멍청해 보일 정도의 진술이었죠. 하나, 애초에 위협을 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공범이 존재하는데 그 공범이 왜 CCTV를 녹화했던 걸까요? 공범은 진술에 따르면 외부 CCTV에 발각될 위험 때문에 뒷좌석에 누워 장시간 대화하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면 극도로 조심했다라는 것인데 이를 촬영해 핸드폰을 연결해 보여줬다라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 씨가 진술한 사건은 CCTV상 9시 52분부터 저녁 10시 21분 사이 최소 30분이 넘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를 단 한 번의 설명을 듣고 모두 기억해 10일이 지난 상황에도 이렇게 정확히 말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좋습니다. 공범도 있고 소형 CCTV를 봐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가정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밤 10시라면 엄청 어두워 화질이 좋지 않았을 것이며 분명 영상 속 범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가슴에 부착된 CCTV는 조수석 의자의 시야가 가려져 이동 장소가 어디인지 완벽하게 촬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장소, 교회는 어디, 옆에 있는 길, 15m 전망이 막혀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결론은 공범의 존재를 만들어낸 연극 거짓이었습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은 맞지만 어리거나 젊은 범죄자들, 피고인도 어린 시절 부모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젊은 나이에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손쉽게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경도되어 이 사건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6년 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므로 아직 피고인에게 긴 수형생을 통한 교화, 갱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기 이르다고 판단된다. 피해품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어 조만간 피해자 유족에게 환부될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거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징역 40년형. 물론 징역 40년형이 적다 많다를 논하기 전 이 내용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분명히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피해품이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이 씨는 이것도 억울했던 걸까요? 결국 항소를 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반성하지 않는다는 그 괘씸죄를 물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살인범이 된 살인범, 무기수 이 씨가 있던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분명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1심 재판부, 그리고 이 모든 걸 인정하지만 괘씸하다의 형을 가중시키지만 사형은 면했던 항소심 재판부. 그 범인이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 교정시설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치사라고의 형량을 낮게 줄 것인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형량을 줄 것인가요? 그럼 과거에 있던 사건의 무기수라는 이 씨를 사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은 법의 계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추가 여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있는 혐의는 강도살인, 이것만 있던 게 아닙니다. 통화 위조, 통화 행사, 사기, 병역법 위반 혐의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혐의가 있다는 걸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도 괘씸죄가 가장 컸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 이유가 사실 됩니다. 그리고 금을 왜 엄마 집에다가 숨겼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병역법 위반 때문이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실제로 이 씨는 2019년 6월 25일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7월 22일까지 그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걸 받았는데 그때 입영을 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배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걱정, 두려움 때문에 그 금을 그냥 집에다 놨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입영을 하지 않고 통화 위조를 했다라는 게 뭐였냐면,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훔친 행위가 지금 위에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전에 금을 갈취당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이게 2019년 12월 초에 그 똑같은 사이트에서 순금팔찌 50돈을 팔고 있던 피해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걸 살려고 5만원권 3장을 컬러 복사를 해서 총 228장을 위조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피해자가 그 50돈을 1135만원에 판매한다는 걸 보고 현금 직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도 않았어요. 신분음센터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 피해자를 만나게 해서
그 물품을 이제 갖고 왔던 사기죠. 이런 사건까지 저질러서 이미 금을 현금화한 일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하는 작업 관련,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사건이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뭐 위협을 하려고 해서 장도를 샀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똑같이 통화 위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에 문자 받은 내역의 기록을 보면은 돈이 크니까 피해자가 이걸 이체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처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바로 이제 넣어달라, 아니면 뭐 어플을 써서 넣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돈이 없으니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범행은 미리 계획을 하고 갔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해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는 거는 죽일 마음은 없었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던 건데, 뭐 계속 이상한 진술만 했던 거죠. 자기만 억울하다. 그렇게 돼서 그런 이 씨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을 때는 막 울고 있었다, 반성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얘기가 왜 나냐면, 이때는 형이 확정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아닌 이제 징역 40년에 항소한 상태에서 아직 확정이 됐던 상황이 아니었다가 형이 확정이 되고 이제 공주교도소로 이제 이감된 거죠. 거기서 수감이 되면서 거기서 완전 정반대의 모습. 뭐 그거는 이제 방송사에서 나왔던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함께 봐주시면 내용이 거기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내용은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계산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른 자가 무기징역, 무기수가 됐고, 또다시 그것도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에서 저질렀는데, 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게 합산이 될까요? 아니면 이미 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형을 따로 뭐 징역 15년, 무기수에게 징역 15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법천지가 되죠. 무기수에게는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도 어차피 무기수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